내용은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늘 여러분들이 뉴스든 신문이든 다 늘 매일매일 접하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다 접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관심이 제일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귀가 쫑긋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잘 들어오는 걸 거고, 내용은 아주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용을 듣고 나면 자기 걸로 확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쯤에 기준금리가 결정날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얘기 나올 때 잘 보시고요. 하는 총재가 뭐라고 또 멘트를 하는지도 잘 관심 가지고 보고, 그것이 앞으로 미래 경제를 알려주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 13페이지 갑시다. 13페이지. 11월, 12월 두 달 동안은 경제신문이나 아니면 일간신문에 연재되어 있는 사설 내지는 경제 관련 기사들을 매주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소개해서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경제신문 읽기가 많이 편해질 겁니다. 13페이지 제로의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동성이 무슨 말이죠? 움직이는 것? 국어 시간입니까? 모든 것은 경제학적인 기준으로 말을 해야죠. 유동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것.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게 어렵다. 가령 집을 팔려고 시장에 내어놓았는데 잘 안 팔린다. 이 말은 유동성이 낮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내놓자마자 집이 팔렸다는 것은 유동성이 높다는 것이고. 감 잡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겁니까? 적게 풀린다는 겁니까? 돈이 적게 풀린다는 얘기죠. 돈이 적게 풀린다는 말은 금리는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됐던 빚 권하는 사회. 대한민국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금리는 어땠죠?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럼 정부가 금리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겁니까? 대출받아 집 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빚 권하는 사회라는 투자 패러다임이 이제 부채 축소 시대로 전환될 조짐이랍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그다음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 자주 접하는 용어일 거예요. 양적 완화, 양적 축소 이런 말들을 들을 겁니다. 양적 완화가 뭐죠?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통화리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의 양, 통화리 양. 양적 완화라는 얘기는 시중에 돈을 많이 푼다, 적게 푼다? 많이 푼다. 그럼 금리는 하락.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종료된다고 했으니까 금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상승한다. 따라서 우리 역시 시중금리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세 줄 확인해 보시고요. 서울신문이 시리즈로 이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내 자산, 첫 번째 내용은 내 자산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느냐라는 타이틀로 구성했는데, 일단 서울신문이 시리즈로 구성한 이 내용은 매주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매주 수업 시간마다 계속 시리즈는 다 체크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아직 읽기가 힘들어서 안 돼요. 좀 더 진도 나가고 난 다음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자, 다시 앞에 내용으로 돌아갑시다.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페이지) 5번 제목은요, 기준금리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한 장 더 넘기세요. 6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줄 보시면 대출금리 구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게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의 마진도 플러스하고요. 이렇게 결정이 된답니다. 이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일까요? 변동금리일까요? 변동금리. 변동금리가 은행 측 입장에서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고정금리가 유리할 때도 있고 변동금리가 유리할 때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본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이 좋다, 고정이 좋다, 변동이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가계대출이 얼마나 그러던가요? 1,400조요. 좀 놀래세요. 1,400조라는데. 왜 1,400조인데 안 놀랄까요? 공이 몇 개 붙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1,400조면 조면 공이 몇 개 붙습니까? 많이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확 오지 않는 겁니다. 아예 그냥 1,000억 그러면 허벌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1,400조 그러니까 이게 뭔지 별 감각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게 그렇고요. 비공식적인 사채 등등 합치면 2,500조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 쓰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낮추자니 또 대출받아 집 살 거고 등등등등. 자, 그래서 변동금리.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1,400조라는 그 규모 중에 90%가 변동금리라는 겁니다. 이번에 금리를 올린다면 또다시 대출금리가 또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자, 한은 총재가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건 기준금리입니까? 가산금리입니까? 기준금리. 지금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1.25%입니다. 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랬고요. 기준금리는 모든 차입자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오늘 수업 후에 우리 모두 다 같은 은행 가서 같은 금액을 대출받으면 우리 모두 다 기준금리는 1.25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산금리는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우리 중에 누구의 대출이자가 제일 높을까요?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누가 대출금리가 제일 높을까요? 막둥이요. 막둥이는 왜 대출금리가 높을까요? 신용이 없기 때문에. 막둥이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 본인 신용 없어. 본인의 신용이 뭐죠? 인간성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재산을 말하는 거니까. 내 소유의 재산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차입자마다 다 다르고 대신에 한번 결정이 되면 만기 시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얘는 수시로 변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수시로 변한다.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라면 이 대출 금리는 대출을 해주고 난 다음에도 차입자들은 추가로 이자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 중에 무엇인가 하나가 움직여서 대출 금리가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무엇이 움직여서 대출 금리가 변한다? 기준금리가 변해서 대출 금리가 변한다. 그런데 잘 틀립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단어가 준 뉘앙스 때문에 그래요. 제목이 기준이니까. 그럼 쟤는 움직이지 않나 보다라는 느낌을 자꾸 받나 봐요. 자꾸 틀립니다. 좀 더 정확히 기억하세요. 기준금리는 누가 결정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언제? 한 달에 한 번씩. 저걸 정확히 알면 저기 수시로 제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자, 자료 봅시다. 8페이지.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기준금리 이렇게 부른다고요. 라고 하는데 한국은행과 시중금융기관 간의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랍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국은행과 거래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은행을 뭐라고 부르느냐? 정부의 은행, 은행의 은행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세금을 내죠. 그 세금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다 한국은행 금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 가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은행의 은행 이렇게 부른다고요. 정부의 은행, 은행의 은행 또는 중앙은행 이렇게 부르죠. 미국의 중앙은행 우리는 연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일 신문에 나오죠. 우리는 맨날 미국을 왜 이렇게 트럼프 왔다고 온 나라가 난리고 왜 이럴까요? 우리가 미국의 주도 아닌데 독립된 국가인데 맞짱 떠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미국이 오면 이럴까요? 앞서 했죠. 핵이 없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핵이 없었어요. 세계 경제를 역시 그놈들이 뭐 다 중심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 우리가 매일 환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시죠.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중심으로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 가치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우리나라 돈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달러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움직이면 우리 무역에도 바로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의 미국을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해야죠. 아니면 힘을 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경제 대국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 집값이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올라가는 게 좋다고요? 올려보세요 그래. 올라가는 게 좋다고요? 신기한 얘기를 들었는데 30평짜리 아파트의 강남 평균 시세가 10억입니다. 그러면 연봉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면 될까요? 막둥이 연봉 얼마로 책정할까? 또 곧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연봉 얼마? 빨리 말해. 자, 5천 잡아봅시다. 연봉 5천 받는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살려면 몇 년 걸립니까? 여기서 20년의 의미는 아시겠죠? 20년 동안 안 입고 안 먹고 안 써야 됩니다. 이 사람은 20년에 굶어 죽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연봉의 50% 저축으로 이어지던가요? 아니던가요? 50%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40년입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사는데 46.7년이 소요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 우리 막둥이가 아파트 하나 살려면 46년 걸린다고요. 그럼 46년 걸려서 아파트 하나 사면 막둥이 나이는요? 그럼 이제 막둥이는 뭐 해야 됩니까? 죽기는 뭘 죽어요? 100세 시대인데. 지금이 100세 막둥이 200세가 살 텐데. 웃기면 막둥이 너 죽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놈의 삶이 행복한 겁니까? 이게 무슨 국가 경제가 성장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금리를 움직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가계 부채가 너무 심각하다고요. 심각하니 정부가 정책을 쓰기가 힘들어요. 조금만 정책을 잘못 쓰면 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으니까. 이 부동산이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요거 잡아내야 됩니다. 그럼 가격이 오르면 좋다고요? 제기랄? 자, 가격은 어떤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네. 전 국민이 합의하면 돼. 다 손잡고. 자, 지금부터 반값으로 합시다. 이렇게 퉁 치는 것. 그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집 사는데 한 10년 정도 좀 본인이 투자하고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서민들은 전부 다 일단 집 사는 걸 포기합니다. 애초부터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강남에 집이 있으면요. 누구하고나 다 결혼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강남에 아파트 있는데 이렇게. 반응이 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재미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값은 다 같이 떨어지는 게 좋아요. 자, 집값이 오른다고 합시다. 자, 오른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 못 갑니다.
자, 집값이 많이 오르면 양도 차익이 많이 생겼죠. 파는 순간 양도 소득세를 많이 내면 남은 돈과 여러분들 이사 갈 데가 없어요. 왜? 다른 집값도 다 올랐으니까. 그럼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 그게 훨씬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단 외국 애들이 살 때는 비싸게 팔면 좋은데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것과 미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것 누가 유리합니까? 간단하게 달러가 우리보다 10배 크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10배 싸게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조금만 움직이면 우리 주가가 휘청휘청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가는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전부 다 외국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우리는 많을 수밖에 없고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는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책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범위 내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이 다양해질 수가 없다고요.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달러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 얘기 또 다시 정리하고요. 자, 다시 이제 오늘 계속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경험은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교육받았는데 때론 이 경험은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몸으로 경험한 것은 절대적 법칙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예를 늘 우리 생활의 주변에 느낍니다. 할머님은 의사를 안 믿습니다. 할머님은 스스로 약을 조제하십니다. 집에 있는 약들을 전부 다 모아서 스스로 조제하십니다. 손자 약도 드십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모든 걸 본인께서 당신이 다 하십니다. 예? 왜 그럴까요? 경험이죠. 경험이니까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저렇게 생긴 약을 먹었을 때 효과를 봤다는 거죠. 그 다음 누가 그런 약을 먹고 있던 그래서 할머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라는 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건데 자, 부동산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값은 시간이 가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보세요. 이런 아주 잘못된 시장의 경험이 잘못된 인식을 가져다 줍니다.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갑니까? 좋습니다. 자,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자동차 가격은요? 그게 앞뒤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자동차 값은 떨어지는 거죠? 감가가 발생합니까? 아파트는 감가가 안 생깁니까? 앞에는 저 건물도 다 감가가 생겨서 낡았구만요. 그런데 왜 감가가 생기는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땅값은 오르지만 건물값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100평에 산다고 하더라도 내 토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값의 상승률이 건물값 하락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아파트값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을 제안시킬게요. 80년대, 90년대 아파트를 사고 팔았던 분들만 지금부터는 대답하고 생각하세요. 2000년대 분들은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30대들은 20대들은 당연히 생각할 필요 없고 30대는 생각하지 말아요. 아무런 정상적 시장에 대한 경험을 못 했으니까요. 자, 쉽게 말하면 외환위기 전으로 가세요. 외환위기 전으로 가면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뭐 6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70년대부터 거의 90년대까지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은 다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갑돌이는 A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할 무렵에 B 아파트에 분양권을 하나 사놓고 입주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기에 집을 사고 팔았던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양받으면 몇 년 정도 지나니까 입주를 하시던가요? 예. 지금은 2년 반, 3년인데 그때는 훨씬 생산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3년 이상 걸렸습니다. 보통 4년 정도요. 자, 두 번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하면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아파트 값 최고점을 찍던가요? 30, 40대는 가만히 있어요. 경험도 없으면서. 20대, 30대는 가만히 있어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들었습니까? 저도 20대 들을 수는 있는 건데. 자, 보통 몇 년 지나니까 고점을 친다고요? 예, 보통 4, 5년 지나면 고점을 칩니다. 자, 생각해봐요. 왜 그러니까 고점을 쳤다는 말은 그 다음부터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감가가 본격화된다는 뜻이에요. 자, 아파트를 입주를 하고 나서 주변 지역은 끝없이 개발이 됩니다. 기반 시설들이 자꾸 확충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일정한 시간까지는 주변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오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감가가 그렇게 눈에 띌 정도가 아닙니다. 4년차, 5년차를 경과하면서도 이제 아파트는 본격적인 감가를 수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가격은 떨어져요. 근데 이 가격이 고점을 칠 때 분양권을 샀던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입주 시기가 옵니다. 그럼 이거 제일 비싼 거에 팔고 이사 가는 거예요. B 아파트에 입주할 때 당연히 C 아파트에 분양권을 또 하나 사는 겁니다. 그럼 얘가 또 최고점을 찍을 때 얘가 또다시 입주할 시기가 옵니다. 그럼 팔고 이사 갑니다. 이 사람들이 전형적인 재산을 정식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은 보다 더 현명했거나 경제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분양권을 여러 개 샀어야죠. 무슨 돈 가지고요? 대출 받았어요. 그걸 지렛대 효과라고 해요. 그랬던 그분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주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어느 정권 할 거 없이 왜 장관이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재산이 많을까요? 쉽게 말하면 지식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상속받은 것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니까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가 뭔지를 모르고 왜 우리는 은행에 돈 빌리는 걸 걱정합니까?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어떤가요? 마음이 편안합니까? 기분 좋고? 아닙니까?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랬습니까? 왜요? 이유는요? 아니요. 이자가 아니고 엄마 때문에 그래요. 엄마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항상 우리한테 말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빌리면 빨리 갚아요. 어머니의 잘못된 경제 지식이 그대로 전수되어서 우리를 부채를 쓰는 것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들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의 부모들은 다 경제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얘들아, 대출은 최대한 하는 거고 만일 상환을 못할 상황이 생기면 그냥 개인 파산하면 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 전부 다 여기저기 건물 사고 땅 사고 했더니 그들의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눈부시게 커진 거 아닌가요? 지난 이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인플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극심했던 시대 아닙니까? 은행 이자율보다 대출 금리보다 집값 상승률이 월등히 높았던 거 아닌가요? 그 시절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했었죠? 어머니에게 말하죠. 좀 놀러 좀 가자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집 사면 가자 그러죠. 그럼 어머니 열심히 저축합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저축했던 그 기간 동안 집값은요, 재개를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저축은 그 집값을 따라잡지를 못해요. 못 삽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하던가요?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더 모으죠. 그래서 집값은요, 더 올랐어요. 어머니는 영원히 집을 못 삽니다. 그때 당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대출을 받았어야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더라면, 대출을 받아서 땅을 좀 사뒀더라면, 대출을 사서 개발될 지역에 좀 땅을 샀더라면, 후손들은요, 오늘 가서 이야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급격한 인플레 속에 살다 보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돈의 가치는 팍팍 떨어지지만 부동산의 가격은 팍팍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출받아 집 사면 집값 상승률이 훨씬 크니까 팔아서 얼마든지 비청산이 가능한 거고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 채를 샀다면 한두 채 팔아서 비청산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부동산은 재산의 정식소득은 아주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고스란히 그것을 그들의 자식들에게 정리했고 상속했고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정부 어떤 정책을 내놓든 개의치 않고요. 아니 오늘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나도 저래야지. 그럼 쪽박 차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어떨 때 대출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은행 금리보다 집값 상승률이 클 때. 지금은 당장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랬다는 완전히 위험에 빠지는데 그것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재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기억해요. 무슨 위험?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계속 오세요. 자, 계속 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시절로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4년차나 5년차가 되었을 때 아파트값이 최고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4, 5년이 지나면 본격적 감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땅값은 올라가요. 땅값이 떨어지는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외환위기 시절에도 공시지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땅값은. 근데 건물값은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100평에 산다고 할지라도 가지는 토지 양이 적기 때문에 토지 가격 상승률이 집값 하락률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락하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어느 날 외환위기라는 이상한 경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이 생기죠. 기존에 있던 아파트보다 더 이쁘게, 더 멋지게 들어서면서 랜드마크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평당 500 했는데 평당 2,000짜리가 들어와요. 500만 원짜리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 동반 상승해버립니다. 그 시절을 최근 20년간 경험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파트 값은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착각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마치 아파트는 현금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뿔 같은 소리입니다. 어떻게 아파트가 현금입니까? 아파트가 현금이면 하우스푸어가 생기지도 않았겠죠. 하우스푸어는 왜 생겼죠? 근본적 원인은 안 팔린 겁니다.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긴 거죠. 집값이 설령 떨어지더라도 그 순간 팔 수만 있었더라면 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안 팔린다는 거죠. 안 팔리니까 더욱더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고,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아파트는 황금성이 좋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황금성이 문제가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현금 아닙니다. 아파트는 그냥 부동산일 뿐입니다. 필요할 때 돈으로 바꾸는 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자산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즐거움을 안겨주고 희망을 안겨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착각의 비정상적 시장에 대한 경험이 외환위기 후에 지금까지 지속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강의할 때 제일 재밌었던 강의가 말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면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오른답니다. 왜냐하면 올랐으니까요. 노무현 정부 때 세금을 올리니까 집값이 더 올랐으니까, 실천적 경험을 했으니까 오른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금이 오르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바꾸기가 무진장 어려웠습니다. 언젠가 초등학생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구는 침대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화학이라고요? 그래서 가구가 아닌 거 찾아라니까 침대를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 광고 멘토도 바뀌었습니다. 과학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예. 애들은 잘못된 경험을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경험과 잘못된 인식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전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몰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요.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알고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죠. 알면서 해야죠. 모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우리는 잘못된 시장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가면 건물값이 떨어지는 것은 동의하시겠죠? 예, 그런데도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비정상적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격이 올랐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땅값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예. 대한민국 인구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대한민국 인구는 감소한다고요? 여러분들 태어난 시점 지금까지 인구 감소했습니까? 감소한 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주는 거예요. 인구수가 감소했으면 지금 다이어트 현상이 없어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수가 감소하는, 인구수는 계속 늘어났고요. 되게 늘어났는데 그 증가율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 되면 정점을 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녀분들은 언제쯤 되면 정점을 친다 그러던가요?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가 되면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는,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이 최정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학생 수가 줄어요. 급격히 줄게 되면 대학도 자동으로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럼 대학들을 자꾸 지금 정부가 부실대학 정리한다고 정리하고 있죠. 대학은 계속 통합합니다. 통합 안 하면 대학이 존립할 수가 없어요. 대학의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최정점까지 가는 게 2020,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점에 그 다음부터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학교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입시학원들도 점점 시장은 위축되고 점점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위축될 것이고 더 감소하고 힘들어질 거고요. 중개사고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오세요. 다음 주부터 자녀분도 데리고 와요. 자녀분도 데리고 와서 수업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봅시다. 자, 앞으로 오세요. 자, 다시 되돌아갑시다. 자, 대출금리로 오세요. 대출금리 어떻게 구하는지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기준금리로서 현재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시리금리하고 코픽스 금리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8페이지. 한국은행은 주로 국공채를 사고 파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금리를 조정한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7페이지 가서 봅시다. 7페이지 밑으로 내려가시면 제일 하단에 공개시장 조작 확인했습니까? 예, 내용 확인하시죠. 대한민국 정부가 주식시장에 개입을 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또는 한국은행이 있을 테니까 한국은행 금고 속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예? 그게 공개 조작 시장이라고요.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대거 팔아서 오전장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 정부가 개입해서 주식을 사들여서 주가를 다시 상승시켜서 종가 시점이 되면 주가가 큰 변화가 없게 됩니다. 자, 외국 애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에 투자한 개미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개미들마저도 주식을 싼 값이라도 싼 가격에 팔려고 하니까 정부가 시장을 빨리 안정시켜야죠. 그럼 정부가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주가를 다시 안정시키는 거죠. 결론, 국민들에게 공표되는 주가는 종가가 알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가쯤 되면 주가는 다시 안정세로 돌아서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정부가 주식시장에 개입해서 사고 팔고 하며 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그럼 금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금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정부가 환율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대한민국 한국은행 금고 속에는 달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받습니다. 그 달러의 일부는 투자 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해야 되는데 외환위기라는 경험을 한 정부가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달러를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있던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르겠죠. 그죠?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겠죠. 그럼 한국은행 금고 안에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어버리면 돼요. 그럼 달러 가치는 다시 이런 것을 환율 조작이라는 거죠. 최근에 트럼프 오기 전에 뭐라 그러던가 대한민국을 환율 조작 국가로 지적하니 많이 그러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요. 했으니까.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실제 우리는 하고 있고요. 해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가 휘청휘청할 텐데. 그리고 금고 안에 돈도 많은데. 내가는 일단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재미없죠. 왜요? 자기 나라 돈의 가치를 다른 나라가 마음대로 움직이니까요. 자, 개인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주식 조작이라 그럽니까? 근데 정부도 조작하네요. 제목이 뭔가요? 공개, 시작, 조작 아닙니까? 둘의 차이는요? 합법, 불법의 차이요. 정부가 뭐 합법입니까? 목적이 공익이니까. 목적이 공익이니까 합법으로 보는 거고 개인은 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불법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개념,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8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섯째 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은 초단기 금리인 뭐라고요? 단어 하나 잠시 후 설명드릴게요. 콜금리 내지는 3개월 물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말은 만기가 3개월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3개월이 지나면 뭐가 된다고요? 만기가 된다고요. 그 상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가운데쯤 1번 기준금리라고 보입니까? 그 기준금리라는 글자를 중심으로 두 줄 올라갈게요. 그래서 찾았습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 자, 옵시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구한다? 기준금리 더하기 가상금리다. 이때 대출금리는 고정이다, 변동이다? 변동금리다. 무엇이 변해서 변한다? 기준금리가 변해서 변한다. 기준금리는 모든 차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가상금리는 차등 적용한다. 그러나 가상금리는 한번 책정이 되면 만기시까지 변하지 않는다. 똑같다. 그러나 기준금리는 수시로 변한다. 이런 거 다 입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CD하고 코픽스. CD가 뭐냐, 코픽스가 뭐냐는 거 안 물어봐요. 그냥 CD가 있고 코픽스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딱 하나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 조정주기. 자, 단어 읽겠습니다. 시작.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이자율도 올라갑니까? 당연히 올라가야죠. 물가가 상승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죠. 은행 그럼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이자율이 올라간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면 이자율이 즉시 올라갑니까? 일주일 후에 올라갑니까? 한 달 후에 올라갈까요? 그것을 조정주기라고 해요. 방금 질문한 거 아니고요. 조정주기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CD하고 코픽스하고 어느 쪽이 조정주기가 길까요? 스펠링 봐요. 스펠링. 그거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코픽스는 천천히 반영되는 거고 CD는 빨리빨리 반영되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 봅시다. 어느 게 유리합니까? 아니요. 단정하면 안 돼요. 자,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금리는 오른다 내린다? 앞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올라갈 때는 어느 쪽이 좋다? 차입자는 코픽스가. 근데 금리가 떨어질 때는 빨리빨리 반영되니까 CD가. 개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조정 주기가 길다라는 것만 기억해요. 자료 8페이지입니다. 1번 기준금리.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대출금리도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변동금리부 대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변동금리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때 기준금리가 되는 금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CD하고 코픽스가 있다. 시험 기준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코픽스는 조정 주기가 길다. 코픽스 아래다 그거 하나 써놓죠. 조정 주기 길다. 동그라미 1번 이게 CD입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들어보셨죠? 예, 항상 들어봤다고 해야 돼요. 여기서 다루는 건 100% 다 매일 뉴스 시간 나오는 거예요. 신문에 매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 듣는데 라는 말은 뭐라고요? 몰라서 안 들렸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아는 거니까 드릴 겁니다. 자, CD 8줄만 확인하시죠.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앞에 있는 것만 딱 기억하면 되고, 지금 설명하는 거는 시험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매일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니 그래도 뭔지는 조금 더 보자고요. 예금입니다. 우리도 은행에 예금하죠. 그럼 은행은 통장을 줍니다. 그죠? 예. 요즘 통장도 이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만, 얘는 정서를 준다고요. 방금 내용 읽은 것 중에 법인이면 실이 얼마짜리요? 10억 이상. 개인이면 1,000만 원 이상을 사야 돼요. 그래서 자, 앞에 있는 분이 은행 가서 뭘 하는 겁니까? CD를 사면 은행은 뭘 준다고요? 종이 쪽지 한 장 정서 준다고요. 정서. 거기에는 1,000만 원 적혀 있고 이자 몇 프로 적혀 이걸 준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사가면, 가지고 있으면 날짜가 되면 은행은 이자를 주겠죠. 근데 이러면 독특한 상품이랍니다. 팔아먹을 수 있다. 양도를 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얘는 무기명입니다. 수표는 배서하죠. 뒤에 이름 써죠. 얘는 그건 배서하지 않아요. 무기명으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잠깐 봅시다. 이분이 은행 가서 CD를 100억 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분에게 CD 100억을 사러 온 거예요. 생각해봐요. CD가 필요하면 은행 가서 사면 되는데 CD를 가지고 있는 이분에게 이 CD를 사러 온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우기는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도 100억 CD를 100억에 팔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사러 온 놈이 그런 놈이니 110억을 달라고 하든 120억을 달라고 하든 더 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넘어가요. 근데 배서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누가 사갔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만 입당합니다. 중간중간 어떻게 흘러 가서 누군가 제일 뒤에 CD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럼 그분이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찾아가서 CD 주면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은행은 제일 처음에 CD를 사간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팔았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사람도 누군지는 압니다. 그러나 중간에 누가 이 CD를 사고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는 알 길이 없다는 거죠. 무기명이고 합법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CD는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는 겁니까? 불법 자금 세탁용으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이나 없어졌다가 3번째 다시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우리가 이걸 사용하고 있을까요? 정부의 생각은 음성적 자금을 양성화시키자는 거죠. 그는 29만 원밖에 없다고 맨날 떠들죠. 그럼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요. 호화롭게 뭐 파티하고 이렇게 하지 않던가요? 근데 그 사람을 계속 정부에서 돈만 보여봐 가져갈 거야라고 하면 그 돈 어디 갔을까요? 외국으로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외국에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음성적 자금을 양성화시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일반 실물 경제로 그 돈들이 넘어올 테니까 국가 경제로 볼 때는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애초부터 CD를 100억치 사간 이 사람도 뭔가 조금 문제는 있네요. 그죠? 정상적으로 이자 받겠다는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검찰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분은 입을 딱 닫고 있지만 이분을 조사하는 과정에 통장의 자금 흐름을 보니까 CD가 100억이 들어왔고 이게 누군가에게 흘러갔다는 사실이 파악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넘겼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 다시 불러들이는 거죠. 누구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 그 CD가 이해창 후보한테 뭐 300억이 넘어가고 노무현 후보한테 뭐 50억이 넘어가고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꽤 흘러서. 그러면 제일 앞에 제일 뒤에 두 분은 알죠. 그럼 찾아갈 가운데 있는 사람 찾는 것도 가능하겠죠. 제일 마지막에 CD 가지고 오신 분한테 물어보면 되죠. 당연히 대답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고문 하면 되죠. 뭐 과거 정부 잘하던 거니까 물고문 하면 되고. 그럼 앞에 부르겠죠. 그럼 그분도 불러드리는 거죠. 물어보면 말 안 하면 또 정기고문 해버리면 되죠. 그럼 또 부르겠죠. 이렇게 찾아가는데 문제는 두 사람 다 상당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또 대동에서 오는 변호사도 막강하니까 민주화된 이 시절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로 맨날 잡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든가요? 삼성 이학수 부회장이라는 사람 맨날 잡혀 들어가지 않던가요? CD 터질 때마다, 대통령 비자금 터질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공문할 수도 없으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흐르고 난 다음 어느 날 발견되고 하는 거죠. 자, 그게 CD였습니다. 자, 그 다음 9페이지 동그라미 2번 영어를 먼저 볼게요. 코스트 오버 펀드랍니다. 펀드가 자금이죠. 자금, 돈.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어간 코스트, 비용이. 인덱스라고 했으니까 지수,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줄만 볼 겁니다. 그 두 줄을 통해서 느낌만 느끼시면 돼요. 은행연합회가 9개 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등등등의 이자율을 둘째 줄 가중평균한 겁니다. 그럼 생각해 봐요. 9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각가지 상품들의 이자율들을 가중평균을 하다 보니 시간이 빠르다 늦다. 그래서 조정 주기가 길다 이런 거. 아, 그래서 길구나. 그 정도만. 그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음 2번 갑시다. 가상금리 찾았습니까? 예. 쉬었다 합시다. 몸 푸시죠. 나가는 게 아니는데 이 돌아와요. 화장실 가지만 앉아. 다녀와요. 자, 봅시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기준금리다, 이 가상금리. 자, 가상금리 봅시다. 어떤 것들을 가산하느냐? 차입자의 신용 상태가 악화되면. 그래서 앞서 예를 들 때 우리 강의실에서는 막둥이가 가장 대출금리가 높다 그랬죠. 왜냐? 막둥이는 지금 신용 상태가 딱히 없으니까요. 취급 준비율이 인상되거나 콜 금리가 인상되거나 또는 인플레가 발생하거나 등등. 여기 이제 우리 시험 문제 한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한 문제로 놓은 적도 있고 지문 한 개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상금리 아닌 것 찾아라 이런 게 아니고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원인이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단순히 암기하는 사항들인데 요거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이렇게요. 오늘 시작할 때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를 하자 그랬죠. 얘는 이해입니까? 암기입니까? 얘는 암기입니다. 자, 만약 이게 이해로 넘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출제자가 취급 준비율이 뭔지를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출제자가 콜 금리가 뭔지를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해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답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암기사항이라는 것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자가 콜 금리가 뭔지를 안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콜 금리 자체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콜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선에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일단 이게 어떤 건지를 한번 구경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취급 준비율부터. 교재 9페이지 가상금리 1번에 보시면 취급 준비금 인상이라고 했습니다. 내용 모두 확인합니다. 우리는 투자자니까 은행 입장에서요. 은행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렇게 자금이 공급되어서 오면 그 돈을 빌려준다, 그죠? 그게 무슨 금리? 대출금리 또는 뭐 여신금리 많이 말 썼죠. 예. 그래서 요 둘의 차이 가지고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은행이 대출을 할 때는 일정 금액을 남겨놓고 대출합니까? 전액 다 대출하는 겁니까? 어떤 게 유리합니까? 전액 대출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 수익이 많이 생기니까. 그죠? 100% 다 대출을 한 상태에 투자자가 은행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맡겨놓은 돈 돌려달라고 하면 줄 수 있다 없다? 그럼 은행은 파산. 따라서 투자자들이, 예금주들이 은행을 찾아와서 내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비율을 지급준비율, 그 금액을 지급준비금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비율을 5% 설정하면 5%만큼 가지고 있을까요? 빌려줄까요? 빌려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무조건 이 금액만큼은 한국은행에 갖다 맡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방에도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지점들이. 한은에 갖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그 지급준비율을 인상해버렸습니다. 인상하면 은행은 한국은행에 예치할 돈들이 종류보다 많아졌죠. 근데 돈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차입자들로 이자를 많이 받아서 그 돈을 예치한다. 지급준비율이 인상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콜금리.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제일 큰 은행이 무슨 은행입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는 맞죠?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제일 큰 은행이 국민은행입니다. 그럼 우리 은행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겁니까? 가능해요. 은행 간에도 서로 빌리고 빌려주고 하니까. 근데 공짜로 빌려오지는 않습니다. 이자 줘야 됩니다. 우리 은행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빌려오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고요. 요 이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콜금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콜금리란 시중은행 간의 단기 대차, 이때 단기는 1일을 얘기합니다. 1일. 단기 대차 시에 발생하는 이자를 뭐라 부른다고요? 콜금리. 자, 그럼 콜금리가 인상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잘 봐요. 콜금리가 인상이 되면 우리 은행이 국민은행에게 지급한 이자가 종종 더 많아졌다는 거죠. 비싸게 돈을 빌려왔으니 빌려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싸게 주는 거죠. 그래서 콜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거죠.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죠. 그럼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하니까 이자 어떻게 한다? 올린다. 이런 것들이 가상금리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요.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 자, 이거는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인데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시험 문제와는 관계없습니다. 시험 문제는 관계없는데 그래도 알고 계세요. 자, 봅시다. 여기 방금 가상금리에 콜금리가 있습니까? 이 콜금리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앞서 시중은행은 한국은행 가서 돈 빌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한국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는 공짜로 빌려줍니까? 돈 받습니까? 이자 받아요. 그 이자가 뭔가요? 기준금리예요. 그게 기준금리. 자, 그럼 봅시다.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다시 그림.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국민은행 입장에서 보세요. 국민은행 입장에서. 종전보다 한국은행에 돈을 더 많이 주고 이자를 많이 주고 돈을 빌려왔죠. 그럼 우리 은행한테 돈 빌려줄 때 콜금리 어떻게 할까요? 올립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보통 0.25%씩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달 한은 총재가 11월 달부터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으니 이번 달에 다음 주에 금리 인상이 된다면 0.25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기준금리가 0.25% 올라가면, 자, 오세요. 기준금리가 0.25%가 인상이 되면 대출금리는 몇 프로 오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0.25%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0.25 인상되면 대출금리는 몇 프로 오를까요? 응? 0.25 올라가야 될 것 같죠? 근데 방금 말했잖아요. 콜금리도 오른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상 올라요. 그러니까 0.25가 오르면 실제 대출금리는 0.5 내지 0.75까지 올립니다. 왜? 그들의 마진까지 같이 고려하니까. 자, 잘 봐요. 여기다가 마진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은행의 마진 폭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졌어요. 그럼 그들이 종전의 마진을 유지하려면 이 금리도 어떻게 됩니까? 올려야죠. 그럼 기준금리 0.25 움직였을 뿐인데 콜금리 변하고 마진 변하다 보니까 대출금리는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은행은. 내릴 때는 찔끔, 오를 때는 팍팍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뉴스에 듣기로는 0.25% 올랐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대출금리는 0.75가 올라가 있다. 왜 그럴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똑똑한 표정. 그래서 뉴스에 그런 거 넣으면 가족들 모아놓고 설명하세요. 또 설명 안 해도 다 바꾸고 설명하지 말고 딱 이대로. 방금 했던 부분은 시험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시험은 여기까지 물어보지는 않은 거니까. 이걸 물어보기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늘 경험하는 거고 뉴스에도 맨날 나오는 거니까. 분명 0.25가 올랐는데 나중에 대출금리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이자 부담하죠. 근데 만약 변동금리인데 기준금리가 0.25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나도 부담할래. 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훨씬 많은 금액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 한번 볼까요?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첫째 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98년부터 외환위기 이후입니다. 98년부터 물가안정 목표제를 통화정책의 운영체계로 삼고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의 1차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물가안정이라는 거죠. 뭘 가지고? 금리 가지고. 셋째 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며 한국은행은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 얘가 얼마까지? 0.25까지만 올라가도록 하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 이상 오른다는 거죠. 그럼 0.25 올랐고, 그럼 여기는 0.3 올랐고, 마진 0.2 올리고, 개뿔 1%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갑시다. 공개시장 조작에서 둘, 넷, 다섯째 줄까지 갑시다. 올라가면 이를 위해서는 계량 경제 모델을 이용하여 조정폭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보세요. 최근에는 금리를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조정한다고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것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린스펀의 아기 걸음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올리더라도 조금씩. 상황이 아주 심각하면 0.5를 변화시키기도 해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올린다면 어떻게 한다? 0.25씩 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부는 0.25를 올렸으나 시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크게 반응한다는 것은 아시겠죠? 근데 만약 저거를 0.5를 올리거나 1%를 올렸다가는 시장이 급격하게 문제가 생길 테니까. 이걸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주가는요. 자, 우리는 지금 대출금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만 대출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예금금리는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예금금리도 오른다는 뜻이니까. 자,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금리와 주가는 무조건 반비례. 자,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하면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은행에 제시를 하면
투자자는 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 예금에. 예금에 투자를 할 테니까 주식에 투자되는 자금들이 빠지겠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된다? 그게 일단 원칙이에요. 그래서 금리와 주가는 반비례한다는 거 딱 입력해 놓으세요. 그런 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건 일반 상식도 아니고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거기까지 보고 쉬었다 합시다.